편안하기로야 치면은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 소파에 카우치 포테이토 마냥 들어누워서 넷플릭스 하나 보고 있으면 뭐가 더 부럽겠어요. 그리고 또 입이 즐겁기로야 말하면 제 경우에는 치맥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설고 낯설고 음식도 선 그런 곳으로 길을 쓰고 여행을 떠나려고 가방을 쌀까요? 글쎄요,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직장인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없음들 우리가 뭐 다짜고짜 가방을 싸서 떠날 수 있나요? 그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시 멘터리. 자, 도시 멘터리 첫 번째 도시는 베이징입니다. 우리가 베이징 잘 아는 것 같죠?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베이징, 아휴,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가. 사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자, 도시 멘터리 모두 세 분의 길 안내자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각자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PD고요.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네. 다큐멘터리를 한 100 몇십 편 찍었고요. 100몇십 편. 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전 보고 와가지고 20대 때 너는 평생 비행기를 탈 팔자다 와. 라고 전재희가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게 좀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네.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비행기만 많이 타고 저가 항공만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영화 감독들이 가장 평을 듣고 싶어 하는 영화 평론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훅 들어오시네. 김영진 평론가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여행을 뭐 엄청 많이 하지도 않았고, 즐기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근데 심심하니까 붙은 것 같아요. 우리 고희영 감독님이. 맡을 때, 그, 소재 부족할 때 들어오라고. 제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교수님 그 사우나복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좀 부끄러운데 제가 좀 게을러요. 500m 이상 승차. 그리고 어디 가면 저런 김 PD 같은 분은 막 돌아다니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안 나옵니다. 다음에 1차, 2차, 3차 술 먹고 다음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네. 이런 패턴이에요. 네. 낮에 돌아다니면 대신 찍어서 보내줘요. 아. 이런 스타일이고. 영화 공부를 위해서 베이징으로 유학을 하셨고, 어떻게 베이징으로 유학 갈 생각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 얼떨결에 간 김에 그냥 올 수 없다. 10년을 거주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필 왜 중국이었는지. 제가 그 장이모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베이징에 그 장이모 감독과 공리가 나온 국경 전형 학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학원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영화 대학이 있으니까 거럼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볼까? 이제 떠났던 거죠. 아, 그러셨구나. 누가 그러던데 제가 고희영 감독님 얘기했더니 고태호 그러던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 정말 그 닉네임에 유감이 많은데 네. 사실 서태후를 이제 고태후로 바꾼 거거든요. 네, 서태훈 저희 엄마 별명인데. 그러세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고태후라고 붙였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태후와 저의 공통점은 식탐이 있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사실 예, 없어요. 헛소리고. 헛소리. 누가 네.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정확한 별명. 왜요? 약간 흡혈귀 같은. 오. 톡톡 빨아먹고 한 번 인연이 있으면은 네. 끝까지 착취한다. 편에 제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 제가 단적으로 왜 고태훈지 예. 저랑 같이 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뭐 방송국에 무서운 PD가 있어요. 네. 전설의 PD. 조연출이 기절한 PD가 있어요. 오, 맞아. 그런 사람. 그래서 자연 다큐를 찍는데 있어요. 이거 갖고 왔어? 나 안 갖고 왔어. 걔가 안 갖고 왔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예. 혼날 게 너무 무서워서 진짜로 기절을 했어요. 네. 너무 무서워서. 아니, 근데 그런 PD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 PD를 혼내는 사람이 고태호예요. 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공이 어마어마한 마녀같이. 그래요. 이렇게 김진혁 PD의 말씀도
저는 100% 공감하고 우리 김영진 교수 얘기도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제가 고 감독을 어떻게 알았게요. 예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그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한 번 뵀어요. 딱 한 번 만난 인연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아, 제가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네. 함께하고 싶었어요. 찐이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런 듣기 말을 딱 해가지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도시 멘터리를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이제 계속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나는 묻는다.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차가웠는가?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뜨거웠는가? 서로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때 서로 어긋나거나 만나거나 안거나 뒹굴거나 그럴 때 서로의 가슴이 이를테면 사슴처럼 저 넓은 우주의 밭을 돌아 서로에게 갈 때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럴 때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럴 때 나는 내가 태어나서 어떤 시간을 느낄 수 있었던 것만이 고맙다. 허수경 시인의 고마웠다 그 생의 어떤 시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중국식 연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궁금증 풀어주실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맞선 공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래요? 그런 데가 네네. 있어요? 오래도 있죠, 이미. 제일 유명한 곳이 베이징 그 자금성의 서쪽에 있는 중산공원이 있어요. 네. 그 공원에 주말에 가면은 거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바글바글 합니다. 네. 네. 근데 맞설군 공원이라 생각해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요즘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자식들의 그 명패를 갖고 와가지고 네. 서로 이제 마치 그 이상가족 찾기처럼 갖고가 그냥 하염없이 있어요. 진짜. 근데 막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못 갔지 하는 네네. 그런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문제는 성실히 이루죠. 그럼 거기서 매치가 돼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사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왜 맞선 결혼이면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실물도 보고 얘기도 네네네. 하고. 근데 특징이 지금 이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40세 이후의 세대들은 중국이 한자녀 정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황제, 소공주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중국의 특징적인 가족 구조가 뭐냐면 4-2-1 가족이에요. 양가 조부모 있죠? 4명, 합쳐서 이제 4명. 부모 있죠? 2명.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식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힘으로 뭘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까지도 부모, 조부모가 다 나와서 이렇게 열렬하게 피켓을 들고 다니는 거죠. 사실이구나. 네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왜 네. 한자녀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릇 없다, 캥거루다,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중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특징적이죠. 중국의 결혼까지. 가족과 네네 그 소황제들. 네. 심하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심하네. 우리는 헬리콥터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군대까지 접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머님이 오시면 전화해. 아무 어머니 오십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나 없다래라. 이제 군대까지 접수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네 이거. 아니 우리나라는 직장까지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직장. 예. 그 면접 보러 갈 때 어머님들이 오셔서 미리 막 책상 다 닦아놓고 그렇죠.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엄마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어디까지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나는 끝까지 케어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컸고 내가 뭘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연애는 안 해요? 자연에도 하죠. 네. 그럼 자유연애해서 결혼하는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짝을 찾는 경우가 이제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젊은이들이 욕망하지 않는 청춘들인 거예요. 뭔가 결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외출하지 않고 굳이 연애를 위해서 밀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국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탕평족이라 그래요. 탕은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이제 탕평족. 탕평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속이 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이 베이징 호구를 갖고 있을 것. 이거는 정말 얼굴 초중 초등학교 졸업 안 보고 그냥 1순위고요. 그다음에 뭐 베이징에서 집 있고 차 있고는 뭐 기본적으로 원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유학파 선호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냥 대졸 정도. 자유연애가 안 되겠구만. 진짜 타이밍하다, 그쵸?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중국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양띠를 싫어해요. 양띠를. 오. 그래서 이제 중국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시양 지오부 취엔이라 그래서 10명의 양띠 중에 9명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양이 워낙 순하고 어질기 때문에 10명 중에 9은 잘 안 된다. 이게 뿌리 깊게 있어가지고 해외 유학파다. 근데 양띠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네. 예. 중국의 경우니까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동생 양띠인데. 양띠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띠를 이제 바꿔야 돼? 양띠해가 되면은 이제 막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막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맞선 그 공원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한 자녀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녀만 낳게 법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뿌리 깊게 그 남아 선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여성이 3천만 명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연애가 너무 힘든 거야, 확률적으로. 아니, 그런데다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니 연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남자도 양띠 남자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여자 양띠는 어때요? 서로 양띠들은 어쨌든 뭔가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유학파가 일단 남자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남자의 지금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고 이제 남자의 경우는 해외 유학파를 선호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의 남성,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네. 해외 유학파 1순위. 그리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있어야 네. 되고 저런 그리고 호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좀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집 있고 차 있고 부모는 돌아가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오. 화날라 그래. 네, 그 저 꼰대 사자성어가 됐나 있어요. 저 꼰대 됐나 봐요. 화날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 수많은 그 근현대를 겪으면서 뭔가 돈만이 안전하고 뭐 명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돈을 믿고 따라갈래. 이게 좀 그 기저에 깊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베이징에서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이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외모지상주의는 아닌데 굉장히 겸손하게 생기고 뭐 직장도 그냥 그냥 뭐 자꾸 그만둬요. 자꾸 뭐 좋은 직장이 있어도 하기 싫어 이러는데도 남자들이 그렇게 줄을 서는 거야. 처음에 몰랐어. 이 친구의 매력이 뭔데 이렇게 남자들이 따르고 맨날 결혼하자 그러고 그럴까. 알고 보니 베이징 호구가 있더라고 그 친구. 와우, 그렇구나. 네. 대단하네요. 진짜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베이징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사? 젊은 친구가. 죽을 때까지 못 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나라 때부터 그렇죠. 돈을 모아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 베이징에서 집을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비싼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서 결혼을 해요? 못하죠. 그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뭘 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니 결혼을 했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와. 옆집에 철수 아빠는 잘 벌어와. 맨날 외식도 가. 차도 좋은 거 타. 그럼 하나죠. 아니, 물론 화가 나도 근데 왜 감정이 되잖아요. 감정이 동병상이. 자 우리 구박받는 시츄에이션이 막 떠올라. 옆집 아빠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올라오네.
아니 그런데 진짜 남자들 너무 불쌍하다. 중국 남자들. 옛날에 갔을 때 우는 남자들 많이 봤죠. 우는 남자들 많이. 왜 그래 왜? 엉엉 울고 있어 남자들. 우. 너무 불쌍해.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들이 그래서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 되게 좋아해요. 인기가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그 이유가 한국 한국 남자들 남자들이 좀 박력이 있대. 그리고 군대들을 갔다 와서 그런지 뭔가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 근데 중국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소황제로 자라서 이제 오냐오냐 하니까 연약해. 좀 연약한 거지. 아니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중국 여자 사귀는 여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남자 좋대요. 되게 자상하고 작으신데 그럼요. 한국 남자보다 자기는 훨씬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중국 남자 영화 보면은 중국 남자가 밥 다 하잖아요. 그뭐 돈도 벌어 오잖아요. 집안일 다 하잖아요. 중국 남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충격받은 게 중국 남자는 밀당이 없대. 밀당 없고 마음에 들면 추자 쫓아갈 추자를 써가지고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컷지 마 그런데 나 너 따라다녀도 되겠니? 근데 이게 스토킹은 아니고 내가 너를 배려해주고 너한테 신사적이다. 잘해줄 테니까 아, 내가 너를 따라가도 되겠냐? 그거는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我可以追你吗? 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대시해도 될까? 이런 뜻이거든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죠. 네네. 단정하면은 진짜 다 오리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남자가 다 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동성 이런 쪽 사람들은 밥하는 거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남쪽은 약간 좀 가부장적이에요. 근데 북쪽도 뭐 흥룡강성 이런 데는 정말 가부장적인 남자들이거든요. 안 해요. 부엌 얼씬도 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비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중국의 남녀들은 중국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노동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 인구의 90% 넘는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잖아. 근데 집에 먼저 오는 사람이 요리를 해야지? 뭐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그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한국 여성들이 보기엔 굉장히 부럽지. 남자들이 요리를 사회주의 그 영향이 클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인생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중간에 모택동 시절에 집 그 솥 이런 거 다 가서 철 만든다고 다 해놓고 공용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단절이 다 돼버린 거죠. 가부장 문화가. 맞습니다. 그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외벌이가 아니고 다 맞벌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비과학적인데 대륙이 음기가 세다 그래가지고 진짜 비과학적이야. 추천부 전 세계 없어. 그게 여성이 황제로 이렇게 했던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비과학적인 얘기고 사실 그 팩트는 뭐냐면 문화 대혁명 시대에 그 마오쩌둥이 내걸었던 거는 우리는 10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겠다. 그거는 철강으로 강국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공동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부엌이 다 없어졌어요. 중국은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살고 그리고 그때 그 마오쩌둥이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켰죠. 예를 들면 뭐 그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는 건 여성이다. 이런 말로 늘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그 간부들을 여성들을 대거 앞면에 내세워서 늘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러면서 여권 신장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 중국 사람들도 위대한 캐치비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빠지면 막 내 돈 다 뿌리고 나 손해 보면서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 올인을 하고 지가 그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까 낮을까? 남자들의 경우? 남자들의 경우. 왜 그 지점에서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아까 얘기 들어보면 조건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사랑만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막 낭만주의자들은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하고 오두막에 살아도 좋아. 사랑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렇지. 이런 게 중국에도 막 있겠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저 그런 게. 있겠죠. 있겠죠. 있을까? 중국의 영화들이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요. 사실은 그게 현실 반영이니까 있죠. 근데 중국식 연애, 응. 특히 지금 젊은이들의 중국식 연애를 보면 조금 계산적이다. 맞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젊은 남녀들 어떻게 연애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연애 기금을 만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데이트 비용을 쓸 수 없잖아. 얘가 진짜 나랑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연애 기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현주가 그래 한 달에 300위안 넣어. 그럼 난 700위안 넣을게 해서 이제 1000위안을 만들어서 이거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뭐 무슨 밥을 먹을 때 이걸로 계산하고 정말 이벤트 비용은 따로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아주 특징적인 게 이제 5월 20일이 연인들의 날이에요. 이때는 사랑을 고백해야 돼. 5월 20일. 근데 왜 5월 20일이냐면 5월 20일을 중국어로 하면 5월링이거든요. 뉘앙스가 오아이니 같은. 맞아요. 네네네. 사랑요. 역시 빠르시다. 빠르시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대신 그날 520위안을 줘야 돼요. 여자한테? 네네. 피곤하다. 돈 없으면 연애 못하는 거예요. 520위안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헤어지면은 계산한다며. 그렇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애정 기금 거기 이제 사용 내역서가 있잖아요. 이제 이걸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또 발빠르게 이 애정 기금 통장을 또 막 발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와, 대단하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얘랑 헤어져서 걔를 죽게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청산할 거 청산하고 깨끗이 있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했어. 네. 선물을 많이 받았어. 근데 안 좋게 헤어졌어. 그 물건 어떻게 할 거야? 줘버려야죠. 나 같으면 버리든가 줘버려. 없애. 요즘 당근마켓에 많이 나와. 진짜. 나는 커플 반지 팝니다. 그놈이 배신했어요. 이런. 아니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좀 덜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집 팔아서 사랑 고백하고 그런 거 있어요? 중국에?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올인할 수. 자기가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올인해서 얘한테 나는 그건 없을 것 같아. 그 시대는 지났죠.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지금 보면 수면으로 올라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일단 젊은 남자애들이 의욕이 없어요. 남자애들이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연애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일단 남자들이 먼저 대시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투 그 이후로 그렇죠. 치안이지.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그치, 이런 거 그치. 그런 게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성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사가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이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베이징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새 그렇구나. 과정을 꾸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 은근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학생들도 너무 답답해하는 거야. 신호 주는데 왜 반응이 없지? 뭐 이런 게 많아. 네. 일본하고 똑같아 진짜. 그건 제가 얼마 전에 기획안 썼었는데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건 맞아요. 맞아. 근데 한국 섹스리스가 20대가 60대보다 더 낮대요. 그건 충격적이다. 근데 유럽은 좀 틀려요. 유럽은 가령 프랑스만 해도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를 인정해 주잖아.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틀려. 이런 연애와 이런 관념이 그쪽은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가볍지. 우리는 무겁고 일단 뭐 사귄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 집이 어디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부담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끝나버렸거든. 다 초식성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남자애들이 사람을 실제로 안 만난다고. 그 통계가 있어요. 일본의 20대 섹스리스 비율을 조사해 보면 남자가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섹스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많아. 같은 20대에서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확실히 초식남이 되고 소심해진 거는 맞는데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20대들의 섹스리스 비율이 확 떨어졌대. 그게 이유가 옛날에는 뭘 집 밖을 나와야 뭐가 재미가 있었대. 뭐 친구랑 놀든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지금 집을 안 나가도 된대.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되니까. 그래, 맞아. 세상이 정말 달라지긴 했어. 근데 근데 이렇게 제일 궁금한 게 왜 중국 사람들은 밀당을 안 해요? 연애할 때.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험적이다. 얼마나 실사구시. 왜 시간을 끌어? 내가 얘가 좋은데. 나도 중국 스타일인 거 같아. 나도 그런 거 싫어. 막 시간 끄는 거 싫어. 왜 한국 남녀 애들 젊은 애들 그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카톡을 보내면 다 놓고 안 본 척 한다며. 뭐야. 이게 밀당이잖아. 그렇죠, 한국 애들은 뭐 그렇지. 바로 보고 10번 더 보내. 이런 거죠. 그건 딱 내 스타일이다, 진짜.
난 가세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좀 너무 체면과 어떤 막 그런 쪽에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 그 중국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게 명쾌해. 감정에 대해서 명쾌하다는 거는 맞아요. 사실은 덜 필요해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건 약간 19금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남자랑 여자가 사귀다가 남자가 어디 여자랑 같이 밤을 보내고 싶을 때 하는 말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들은 안 그래. 덴마크 특히 노르딕 컨트리는 그냥 난 너랑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면 한 대 맞지. 네, 한 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중국도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중국은 그 유교 발원지긴 하지만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유일하게 일본도 안 그런데 유교적인 게 아주 나쁜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맞아, 맞아. 수족들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유교적인 그 유교걸, 유교보이들이 아직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해졌어. 그래요. 맞아, 맞아. 오히려 그 젊은 애들이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젊은 애들이 더 억압받고 있다고. 그게 되게 문제야 사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이 베니스 영화제 갔을 때 내 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어떤 여대생을 사귀었는데 네. 그 여대생이 안 가더라고 집에. 어느 나라 여대생인데? 저 남미 계열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건축을 공부하나 뭐 네네. 그랬어. 물론 결혼 전이셨죠. 김 교수님 보고 집에 안 갔다고? 안 믿는 표정이. 아 기분 나쁘니까 얘기 못해. 믿어요. 네네네. 믿어요. 근데 그녀가 그날 밤만 즐기고 싶었던 거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교수님이랑? 그날 밤만. 야, 이거 공개해도 돼요? 흥미진진. 옛날이지. 옛날 얘기니까. 문제야. 시간은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설령 결혼 전 결혼 전. 자유일 때. 그래서요. 아니 근데 그게 숙소가 내가 그 공동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야. 아. 예. 내가 베니스에 무슨 호텔이 어딨니? 그거 어떻게 알아? 아 정말 하염없이 2시인가 3시까지 걷다가 진짜 이거 헤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거의 임계점을 넘었는데 아니, 방을 찾아야지. 뛰고도 무슨 물속에 그냥 미치겠어가지고. 근데 그 그녀도 실망하고. 그녀도 3시간 동안. 근데 하여튼 그때 내가 이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 오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다가 이거야. 오코스지 나는. 오코스인데 무슨 어떻게? 그런 거지. 유럽이라는 데가 그렇게 관계가 좀 가볍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 억압을 별로 안 해. 그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거나 아주 깊은 연애를 전제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들이란 말이야 남녀 간에. 근데 젊었을 때는 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외형적인 억압이 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연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의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욕망하는 건지, 아니면 얘랑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은 건지, 또 너무 친구처럼 잘 맞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한 나라가 있고 잘 못한 나라가 있어.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에서 덴마크 여자를 만났는데 그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뭐 내 코라손, 뭐 내 심장이 뛰어오르면 시를 막 써. 그러면 덴마크가 다 한참 듣겠다 그래. 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진짜 너의 마음은 뭐야? 얘가 정말 좋은 거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야? 중국은 우리보다는 그게 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솔직해. 그래요? 우리가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저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요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죠. 너무 답답한 그래, 거야. 좋으면 사귀든가. 그렇지. 아니 좋은데 왜 손도 못 잡고? 그래. 근데 이제 물론 유부남 유부녀. 그런데 내 남편이랑 지금 바람 났잖아. 저쪽은 자기 와이프가 지금 내 남편이랑 그러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거를 혼자 왜
목욕탕에서 샤워기 켜놓고 왜 울어? 왜 그래? 이거 말을 해보세요, 말을. 화나네, 진짜. 그때 하얀 연화. 그게 60년대잖아요. 응. 60년대 우리 한국 영화 사랑방송님과 뭐냐고 있었거든요. 사랑방송님 서로 표현 못하고 막 이런 거. 그 60년대라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왕자웨이 감독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 그 홍콩이라는 특수 공간이 있고, 그 세대는 외설적이진 않은데, 네. 외설은 막 그냥 함부로 드러내고 막 그렇죠. 토할 수 있잖아. 근데 되게 관능적이야. 드러내진 않는데, 우리 꽃을 보듯이 있잖아요. 꽃이 아름다움에 취하듯이. 그 하양연화는 그거에 외로운데 취할 수는 없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막 관능적으로 음미해. 아주 돌아가시는 거지 사실. 그렇죠. 돌아가시는 답답해 건데 미치겠다잖아. 그게 삶이에요. 또 이렇게 또 순간 이렇게 어떻게 취해 그냥 뭐 관능만 죽이는 거지.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이태리 여성분, 남미 여성분하고, 이제 남미인지 그 여성분하고 왜, 모르잖아, 둘이 그런 그거 거. 하양연화였어요 그냥. 그렇게 포장하는 거지. 하양연화. 아니, 걸었어 하양 없이. 그냥 가슴만 터지다 끝났어. 네. 하양연화 보면 계속 걷잖아. 국수 말러 가고. 계속 마냥 걷고 걷고, 그냥 마냥 비 맞고, 너무 답답했어, 진짜로. 삶의 간섭이 인간에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인간을 억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홍콩이라는 사회가 보면 바로 옆에 다 들리잖아. 그 주택 사정도 그렇고 뭐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김준혁 PD하고 너 힘들더라. 그러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그 관습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 억압한 거지. 그래서 함부로 못한 거죠. 근데 그 억압된 삶 속에도 아름다움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근데 어쨌든 투마치 도덕적. 그게 그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게 예술이니까 그랬고 왕자웨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실은 안 그랬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감정이입이 너무 됐어. 그런데 하루키 소설을 봐도 비슷해요. 하루키의 오후의 마지막 잔디밭 같은 거 보면 별거 없어. 네. 별거 없고 그냥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 인생은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가진다고 해서 별 달라지겠어?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거리를 두는 거지. 달라질 건 없어. 이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 그 왕자웨이가 하양 자기 영화 찍을 때 참조한 소설이 좋아요. 하루키 소설. 나 몰랐어. 다 그랬네. 나 몰랐어. 야, 내가 짚어주잖아 지금. 그 왕자웨이가 그 좋아하는 장렬이다 진짜. 그 좋아하는 소설이고 네. 지금 나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보면은 그들의 그 대사가 네.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라고 맞아, 말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우리는 있죠. 손잡아도 안 되고 같이 자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해제되면서 왜 그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대사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밀폐된 그 통로와 그 치파오. 이게 사실은 터질 것 같은 어떤 욕망의 덩어리의 몸을 상징하는 표현한 것이고, 거구나. 네,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양재현. 영화가 우아하게 가다가 왜 한 번 흔들릴 뻔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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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그때 몸에 영화 색깔도 달라지고 컷 리듬도 달라지고. 그렇지. 그 직전에 직후인지 직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 우리가 이 선을 넘으면 또 엄청난 쓰나미가 오잖아요. 인간에 야 인생 뭐 있냐? 갔다가 쓰나미. 이거 아니 일단 적전상국제 이거 있잖아. 그거를 묘사를 했어 또. 근데 다시 남는 거는 고독, 외로움 이런 거 남는데 그러나 관계는 아름다웠다.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짚고 싶은 게 선을 넘지 않았어요. 나는 넘었다고 봤거든요. 아니에요. 거의 영화 시작이 이렇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썼어요. 난처한 순간이다.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남자에게 다가올 기회를 주지만 남자는 다가설 용기가 없고 여자는 뒤돌아선 후 떠난다. 그러니까 결국 안 넘은 거, 못 넘은 거예요. 안 넘었죠. 그 아들은 저는 그거 뭐예요? 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아들이 왜냐하면 뭐예요? 아들이 저는
그러니까 둘은 영원히 만나진 못했지만 그 아들은 저는 그들이 선을 넘어서 생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비밀을 좀 밝혀주세요. 그거 물어봐도 감독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겠죠. 그 감독이 참 고약한 게 이런 거 불친절하다. 그거 혹시 그겁니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단 말이야. 관객의 자유 그런 거. 그래서 그거 맨날 학생들한테 제가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왕가이냐? 네가 왕가이야? 그렇게 영화 만들고 네가 해. 그러는데 여지는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만약 넘었다 하면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 쪽이고 뭐 육체적 그게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못 넘어왔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둘이서 처음에는 저희 오늘 밤 들어가지 마실래요? 물론 인사였긴 하지 한참 하다가 맨 나중에는 역할작 하면서 그녀가 진심으로 말한다고요. 오늘은 들어가지 않겠어요라고. 맞아. 차 안에서 한다고요. 차 맞아요. 안에서. 근데도 안 들어갔어. 저는 그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그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호텔 갔을 때 보면은 다시 나올 때의 그게 그 표정이 내가 볼 때 100%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선을 넘지 않았다면 그 양조위가 그 다음날 티켓이 한 장 더 있다면 나랑 같이 가실래요? 이 대사는 뭔가 점층이 없으면 하기 되게 어려워. 용기 낼 수 없는데. 아니,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지 그날 자꾸 이상하게 이게 그 왕과의 전화번호 어떤 사람이에요? 감독은 왕 감독은.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정성일 평론가라고 네네네. 그분이 왕자회의 뭐 거의 전담 마크하다시피 했잖아요. 옛날 키노라는 잡지 보면 전설적인 인터뷰가 있어. 정성일 평론가가 거의 한 바닥을 질문해. 다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왕가이가 그렇다. 인터뷰를 읽어보면 아니 무슨 인터뷰가 이게 엽기적인 인터뷰가 있어. 평론가는 이만큼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무슨 평론가가 자기도 취해서 내가 가서 나도 맞는데 합이 안 맞는 게 왕자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날 찍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얘기를 재밌게 열심히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세트를 만드는지 이런 얘기는 해요? 굉장히 좋아해 그런 얘기는. 근데 예를 들면 그날 선을 넘은 겁니까? 그거 뭐 각자 알아서 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야. 그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네. 되게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한 세 번. 저는 김영진 교수님이 그 아까 어디 해외 유럽 갔을 때 못 이룬 그 하룻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일 천사병원이라고 요양 그 노숙자들 쉼터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장기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어디를 갔는데 진주에서 어떤 처녀를 만났어. 그냥 갔어. 못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말의 후회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뭘 못 죽을 것 같아. 아니 말씀하시네요. 이상하게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분이 지금 결혼하셨지만 지금의 그 두 분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화양연화라고 추억할 것 같아. 그런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현실로 남는 거지. 모두에게 화양연화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양연화인 근데 거예요. 그건 양조위하고 장만옥 씨를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양조위는 거의 뭐 인간이 아니고 성불이 굉장히 초인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친절하고 네. 잘해줘요. 그렇구나. 그 잘해준다는 게 인터뷰를 뭐 친절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 양조위는 인터뷰 굉장히 생각이 많은 배우고 얘기하면 즐거워. 영양가 있는 얘기가. 그리고 굉장히 그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만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배우고 일단 젊었을 때는 진짜 화양연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막 나는 그거 되게 한심하게 보는데 기자들이 인터뷰 끝나고 저 사인 좀 해주실래요? 되게 한심하게. 너무 모냥 빠지게. 평론가 아니야? 기자냐 내가.
양조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네. 너무 품성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와이프도 배우인데 유가령 맞죠? 근데 그때 유가령이 조폭 무리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해요. 네.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네. 양조위는 그녀와 결혼해요. 부탄에선가 아무튼 결혼식을 성벽에 올렸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유가령이 처음에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아예 안 만났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양조위가 계속 전화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조위 그 얼굴에 그 많은 정말 근육으로도 저는 연기한다고 생각해요. 막 새끼 같은 거. 저 사람의 눈빛은 그냥 눈빛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팬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런 거 왕자의 관계에 있어서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영화 찍을 때. 아 그래요? 계속 페르소나잖아요. 근데 고생을 엄청 시킨단 말이에요. 일단 왕자회는 자기가 시나리오를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시나리오 진짜 못 쓰거든. 그리고 시나리오가 안 나와. 그리고 뭐 6개월이면 찍을 거야. 그런데 보면은 3년 걸리고 막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영화 찍을 때도 항상 그래서 고생을 엄청 시키는 스타일인데 그 고생한 얘기는 보면은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양자회는 엄청 고생을 했어. 막 저기 햇빛 추게 같은 거 찍을 때 가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양조위는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로켓 찾아다니고 있고 장국영이 그래. 2달을 기다리다가 진짜 미안한데 나 콘서트 예약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안에 안 들어가면은 나 저기 위약금을 뭐 그럼 왕자가 자 찍자. 그러면서 막 밤잠을 안 자고 찍고 막 거야. 양조위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형이 찍는 거예요. 그 일대종사 할 때는 또 양조위가 영춘권 이걸 엄청 수련해가지고 했는데 영화를 딱 보고 나니까 주인공이 장찌이네. 아니 자기 중간에 사라져. 보면 영화 보면 중간에 장찌가 나와서 막 하고 맨 마지막에 막 장찌 찾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양조위가 삐졌대. 아니 고생은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장찌 잠깐 아주 자기 한 거에 비하면 잠깐이지. 이 영화 중간에 나는 어디 갔어? 왕자애가 어떤 말로 꼬셨냐면은 뭐 아비정전 때 너는 배우가 됐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일대종사 끝나면 그랬대. 넌 이제 레전드가 됐어. 양조위가 그 말 듣고 역시 사기를 칠려면 또 넘어가는 내가 볼 때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그 결과가 좋으니까 네. 또 하는 거지. 중국 연애는 과연 어떨 것인가 했는데 양조위 얘기로 이제 우리가 끝을 맺다 보니까 역시 그 유가령과 양조위의 사랑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멋지다. 네, 중국 사람들 우리가 정말 단편만 볼 게 아니고 참 멋진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말 궁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국 사람들의 연애는 이래라고 한마디씩 할 수 있다면 우리 김진혁 프로듀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돈 밝히는 게 더 오래가는 관계일 수도 있다. 내 끝에 것만 없으면 정말 좋은데. 저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좀 화양연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고 하자. 밀당할 시간에 좀 그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좋은 시간을 갖자. 뭐 이거인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네, 감정의 노동이 덜하죠. 감정 노동 정말 피곤하죠. 정말 싫어요. 어머, 로맨틱한 사랑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감정, 로맨틱하잖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해서. 올인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쵸? 솔직하게. 네. 이게 로맨틱한 거지 사실. 네, 오늘 도시멘터리 중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연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막 돈만 밝히고, 오로지 그 돈을 향해서 가는 젊은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저의 오해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또다시 댓글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연애는 여기까지고요. 네. 짠! 감사합니다.